시장은 끝났지만 투자는 계속돼야 합니다. 한 발짝 앞서 내일을 준비하는 마감후 투자 코칭 진행의 김자림이고요. 오늘도 저와 함께 오늘의 이슈 정리하고 내일장을 내다보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마감후 투자 코칭은 이데일리 TV, 유튜브와 네이버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장 시장의 흐름을 마감후 헤드라인과 함께 살펴보시죠. 총 4가지 이슈가 준비되어 있는데 첫 번째 이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시장 정리에 대한 내용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 양시장 보합권을 등락하다가 결국 빨간불을 켠 채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의 경우에는 이거래 연속 외국인의 팔자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외국인의 자금이 빠르게 유출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는 10거래 연속 기관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상황 함께 짚어봤고요. 두 번째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아무래도 트럼프의 피습 사건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주말 사이 트럼프의 피격 사건으로 인해서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우리 국내 수혜주들도 일제히 들썩였는데요. 그 내에서도 가장 큰 폭으로 올랐던 건 바로 방산주였습니다. 다만 지수 자체는 변동성, 경계감이 점점 삼엄해지면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다음 소식 함께 보겠습니다. 30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 수주 발표 우선 협상 대상자 발표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주 내에 발표가 될 예정인데 이르면 15일에 발표가 된다고 하고요. 한국과 프랑스 2파전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원전주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트럼프의 수혜주로도 함께 분류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 함께 보겠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는 엑셀 세라퓨틱스가 코스닥 시장에서 처음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공모가 대비 16% 급락한 채로 8,33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올해 들어서 이 세내 기주들의 흐름이 꽤나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모가 산정부터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이 하반기 IPO 시장 계속해서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이렇게 4가지 이슈들 모두 저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 한 주가 다시 시작이 됐고요. 7월 15일 여름의 중순에 접어들었습니다. 마감 후 투자 코칭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오늘의 이슈 한 가지를 더 집중적으로 탐구해보는 시간입니다. 서동구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 주말은 또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네, 주말에 열심히 TV 뉴스 보느라고 네. 정신없었습니다.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도 아무래도 뭐 트럼프 대통령의 피습 이러한 부분들이 맞습니다. 어떻게 미칠까 아주 상당히 큰 천만다행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상당히 뭐 오늘 미국 시장 뭐 일단 뭐 선물 시장 쪽들의 움직임은 긍정적이고 또 오히려 대세가 굳어졌다 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아시아 시장에도 큰 영향을 안 줬는데 오히려 주요국인 일본, 대만은 2%, 1% 이상 하락을 했고요. 네. 우리 시장은 나름대로 아주 잘 선방을 했고 트럼프의 어떤 리스크 반면에 어떤 누가 될까에 대한 불안정 속에서 오히려 트럼프가 당선 확률이 높아졌다라는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뭐 방산 쪽이라든가 또 원전 쪽이라든가 이런 쪽들이 또 어떤 테마를 형성하면서 움직여주는 이러한 긍정적인 모습도 있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우리 국내외로 나와 있었는데 우리 시장은 그나마 선방해줬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떤 소식을 눈여겨봐야 할지 오늘의 이슈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숫자로 보는 시장입니다. 오늘의 숫자는 17인데요. 오랜만에 숫자가 좀 작은 것 같아요, 소장님. 날짜죠. 17일. 아, 17일. 예, 뭐 원전 맞죠? 그렇습니다. 아, 네. 지난주 화요일 날이었죠. 뭐 우리가 체코에서부터 웨스팅하우스까지 이렇게 이제 뭐 특집 아닌 특집을 했는데 일주일 만에 이제 다시 또 기다리던 네, 17일입니다. 맞습니다. 17일 날 프라하의 봄 소식이 우리한테 좀 왔으면 좋겠는데 체코의 수도 프라하고 우리하고는 7시간 차이가 나죠. 네. 우리 시간으로 지금 오후 4시 6분인데 체코는 오전 9시 6분이 됩니다. 네. 그럼 만약에 17일 날 발표를 한다라면은 뭐 오전 10시 뭐 내각 회의를 통해서 결정한다. 우리 장 끝나고 5시 이후 시간의 마감 전에는 정상적이라면은 발표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네. 근데 일부에서는 또 이번 주 17일이 아니라 이달 말에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진짜 뚜껑을 열어봐야 또 발표가 돼야만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 지난 시간에도 이제 한번 여러분들께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원래는 이제 두코바니 원전 5기 하나만 하려고 했다가 3기를 추가해서 총 4기 규모 30조 원 규모인 이 정말 모처럼 만에 네. 장이 섰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순수하게 원전과 관련된 그 순공사비는 한 19조 5천억 정도 되는데요. 이 중에서 우리 코리아 팀이 이제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 바로 주설비공사 등을 포함해서 한 8조 5천억 정도 규모, 그리고 한전기술이 개통설계 부분에서 한 3조 6천억 정도, 그리고 한전 KPS가 시운전 정비 등을 중심으로 해서 한 1조 7천억 정도를 발주할 것으로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가장 그 큰 장점은 국내 원전의 가격이라든가 적기 공사 능력이 우위에 있다. 이런 점은 계속해서 우리의 장점으로 부각이 되면서 현지 언론에 뭐 홍보도 하고요. 아주 대대적으로 전 국가 차원에서 이번에 나토 정상회담에서도 윤 대통령도 뭐 체코 정상회담을 짧게 갖는 이런 어떤 일련의 과정들이었습니다만은 그 과정에서도 강력하게 또 협조 요청을 했다. 네. 뭐 이런 얘기까지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이제 이 부분들이 이 프랑스하고 이제 2파전인데 결국 정치 외교전 측면에서는 유럽 연합 소속인 프랑스가 좀 유리하지 않느냐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영국이 이제 브렉시트 한 이후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독일과 프랑스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프랑스의 어떠한 그 선전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 한 가지 우리한테 이제 긍정적인 흐름들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번에 마크론 대통령이 이 전격적인 뭐 승부수를 던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은 네. 상당히 좌파 연합과의 어떠한 그 동고 정부를 구성해야 되는 거고 이러한 그 연립 정부 형태 속에서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어떤 국가의 아젠다적인 측면에서는 좀 마이너스 요소로 작용되지 않겠느냐. 네. 이건 우리한테는 이제 도움이 되는 얘기죠. 과거에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 탈원전 정책이 아니라 바로 이제 원전을 어떻게 보면은 좀 배제시켰던 그런 그 흐름들을 우리가 목격을 한 바가 있었고 또 그 와중에 이제 프랑스 이 전력공사의 러시아 로사톰사와의 그런 우호적인 관계, 뭐 어쩔 수 없었겠죠. 뭐 유럽 쪽하고의 연계성, 과거에 뭐 우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가장 강력한 경쟁력과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바로 원전의 러시아라는 측면에서 네. 봤을 때는 이러한 부분도 오히려 상당히 지금 현지 내에서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외교적인 그러한 또 안보적인 측면에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정량적인 측면에서는 당연히 우리가 앞서는데 네. 어떤 정치적인 이해관계라든가 정서적인 측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프랑스가 좀 유리하지 않느냐 네. 이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정말 1000기를 들어줄지 100기를 들어줄지 기다려 봐야 되는 것 같다. 네. 다만 전반적인 분위기는 상당히 우리 쪽으로 좀 우호적으로 작용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러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요즘 뭐 전 세계적인 인플레 속에서 공사비라는 부분은 무시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정치적인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표가 보일지 모르겠는데 가장 간단하게 보면은 정량적인 평가에서 예산 내 적기 시공을 내세운 한수원이 뭐 기선을 제압하고 있다. 이렇게 외신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대신증권에서 아주 좋은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수원의 원전 건설 단가가 킬로와트당 3,571달러를 기준으로 본다라면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킬로와트당 7,931달러니까 거의 뭐 반 정도 차이가 난다. 이런 것들이 가격 경쟁력에서 상당히 우위에 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하나는 정해진 기간 내에 이 공사를 완성할 수 있겠느냐, 네. 완공할 수 있겠느냐, 이게 이제 또 관건인데, 뭐 우리가 뭐 지난 2009년 수주한 아랍에미레이트 바라카 원전을 일정대로 잘 건설해서 지금 상업 운전을 잘 하고 있는 이러한 그 하나의 샘플이 있다는 얘기죠. 반면에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핀란드 올킬로트 3호기를 2009년까지 짓기로 했는데 무려 13년이나 지연이 됐다가 완공하는 네. 이러한 모습들, 저건 다 경비란 얘기죠. 바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쪽에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 긍정적으로 작용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 또 저도 두 손 모아서 월드컵 4강 경기 보듯이 네.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체코 우선 협상 대상자 발표가 머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수원이 정량 평가문에선 조금 더 우호적인 위치에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 프랑스와 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전 수주가 체코권에만 한정되는 내용은 아닌 것 같거든요. 불가리아, 폴란드 등 여러 기대감이 나와 있는데 이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사실은 우리가 이제 2009년도에 원전 수출을 성공리에 잘 마무리됐고 완공까지 한 이후에 이전과 이후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네. 얘기죠. 바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2030년까지 저탄소 기조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있긴 했지만은 지난번에 이제 올해 3월 21일이었습니다. 이 벨기에 브뤼셀에서 엑스포를 통한 국제 원자력 기구 정상회의를 개최했는데 2030년까지 원자력 발전 용량을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 3배 이상을 확대하겠다라는 이런 이행하자라는 것을 확인하고 추인하는 그런 어떠한 회의였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2050년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원자력 설비 용량을 현재 기준 3배인 1160기가와트를 증설한다. 그런데요, 바로 이 786기가와트 원전 추가 건설이 필요한데 현재 발주 물량은 257기가와트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기존에 아까 우리가 봤습니다마는 5개국 정도가 원전을 가동을 하면서 또 수주하고 생산 또는 증설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과 운용 능력을 갖고 있는 네. 걸 제외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이러한 원전 수출 5개국을 제외했을 때 추가적으로 최소한도 257기가와트 그리고 또 현재 수입을 하려는 이런 어떤 국가들의 물량도 130기가와트가 대기하고 있다. 이론적인 건 네. 수치상으로는 말이죠.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한다라면 이 체코로 모든 게 다 끝난다. 이게 절대 아니라는 얘기죠. 네. 어떤 면에서는 21세기의 새로운 유럽 쪽에서 원전이 이렇게 시작의 어떠한 그 발걸음을 내딛는 게 아니냐. 네. 이런 측면으로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 말고도 올 초에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었던 현대건설 불가리아. 물론 웨스팅하우스가 이제 원전 시공 설계를 맡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바로 현대건설과 관련된 불가리아 원전이 대기하고 있고 네. 원래는 올 상반기 중에 하려고 그랬는데 하반기 정도로 늦춰지는 것 같습니다. 이 규모도 한 8조에서 7조 정도 된다는 네. 얘기죠. 그리고 2026년도에 뭐 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습니다만은 폴란드 원전 2기 수주 계약이라든가 2027년도 또 국내 원전 3기 설계 기자재 뭐 SMR도 추진하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대기
얘기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결국은 껄끄러운 이 웨스팅하우스와의 어떠한 지적 소유권 문제 이런 부분들이 원만하게 해소가 된다라면 웨스팅하우스에서 수주했던 이 폴란드라든가 불가리아 원전 관련한 부품 공급도 우리가 기대가 되고 있는 거고요. 또 원전 건설 추가 연장이라든가 수출 확대를 통한 실적 개선세들이 앞으로 원전 관련한 그러한 종목들의 꾸준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우리가 또 해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2030년까지 우리나라에서도 뭐 폴란드를 중심으로 네덜란드라든가 뭐 이탈리아, 루마니아 이런 유럽이라든가 뭐 사우디 뭐 이런 쪽을 중심으로 한 중동을 중심으로 10기 이상을 수출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네. 첫 발을 체코가 이제 시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뭔가 전체적인 어떤 탈원전 시대에서 친원전 쪽으로 바뀌는 이러한 부분들이 가장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지난주에 했었죠. 미국이 초당적 입법을 통해서 원전 신고 허가법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네. 그거는 공화당, 민주당 양당이 공히 이제 발의를 해서 국회에서 통과된 거를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서명을 하면서 친원전과 관련된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것 또는 폐쇄가 임박된 것들을 다시 재가동하기 위한 정비 작업이라든가 네. 그리고 신규 원전도 또 건설하겠다라는 이러한 어떠한 부분들도 그만큼 친원전 쪽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또 샘 올트만 아시죠? 네. 뭐 챗GPT의 아버지. 네, 맞습니다. 샘 올트만이 이제 많은 부를 축적해서 투자한 회사가 바로 SMR 개발하는 설치하는 회사 아니겠습니까? 네. 그 회사를 통해서 SMR 추가적인 개발이라든가 건설을 통해서 앞으로 2027년까지는 AI와 관련된 뭐 데이터 센터든 전력이든 이런 부분을 바로 SMR을 통해서 구동을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새로운 신원전 SMR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우리도 당연히 지금 뭐 지방에서는 시험 운영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네. 또 건설도 추진하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도 전반적으로 원전 관련주들은 체코 17일 날 만약에 발표해서 뭐 됐다 안 됐다를 떠나서라도 네. 올해 뭐 하반기 내년 앞으로도 우리가 2030년, 2050년 이러한 그 과정들 속에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해 볼 만한 그런 또 원전이라는 쪽과 국가 안보라는 차원 거기에 또 전력 설비 쪽과 같이 다 연계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 어떠한 하나의 주도 섹터로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봐도 큰 무리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 국가들의 원전 수주 기대감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 원전하면 대선 관련 이야기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이 트럼프와 바이든 대통령의 공통 수혜주로 함께 짚어주셨잖아요. 이번 피습 사건으로 인해서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이게 원전에 좋은 영향을 주는 건 맞나요? 네, 저는 뭐 당연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네. 방송국에 오면서 속보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들을 봤는데 지금 이제 전당대회가 열려서 네. 18일 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수락연설을 후보자로서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네. 지금 참모들을 통해서 원고를 다 수정하라고 그랬답니다. 무슨 소리냐? 이제 자기가 됐다 이거죠. 그러면서 뭔가 화합의 메시지를 보내겠다. 그리고 정책적인 측면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동안 뭐 강경 일본도의 그러니까 상대방의 어떤 행위 자체를 적극적으로 누르는 어떠한 그 정책들을 발표했다면 네. 이제는 화합하면서 뭔가 정책적인 것도 좀 유하게 갈 수 있는 그러나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바이든 민주당이든 또는 트럼프의 공화당이든 공통적으로 부각될 수 있는 것은 원전이다. 네. 전력 설비 쪽이다. 맞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뭐 이것은 뭐 민주당이냐 공화당이냐를 떠나서 바로 공통적인 분모고 바로 트럼프 대통령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그러한 부분이니까 상당히 좋은 또 흐름을 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면 되겠고 문제는 이제 사실은 민주당 쪽은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 쪽이었죠. 네. 그런데 이제 극단적으로 뭐 우리는 화석 연료를 좋아해 트럼프는 뭐 그런 얘기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어느 쪽으로 하든 뭐 원전은 뭐 필수 불가결한 거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수혜가 예상이 되는 대표적인 섹터다 이렇게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 대선이라는 상황 속에서 공통적으로 부각받을 수 있는 테마가 바로 이 원전이 되겠습니다. 트럼프 수혜주로 낙수 효과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라고 살펴봤고요. 종목별 대응 전략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전에도 시공, 건설 장비 등 다양하게 나눠서 짚어주셨는데 이번 수주권이 성공할 때 그리고 실패할 때 상황을 좀 나눠서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상당히 어려운 질문을 하시는군요. 맞습니다.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일정하게 갖고 가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주부터 만약에 여러분들께 월요일, 화요일 날 좋은 흐름들을 가지고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우리가 과거에도 이 바라카 원전 수주를 앞둔 상태 속에서 그 전에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는 계속 좋은 흐름들이 갔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수주가 딱 발표가 되고 더 추가적인 것들이 없으니까 이제 원위치 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었는데 이번에는 앞으로도 대기할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일단 일정하게는 갖고 가는데 만약에 우리 시간으로 17일 날 시간 외에서 이제 만약에 발표가 된다. 네. 그래서 시간외가 만약에 급등을 한다든가 뭐 이런 어떤 흐름이라면은 그 다음 날 뭐 갭상승이 나온다고 했을 때 일정하게는 이익 실현하시고 그리고 신규로 진입이 안 되신 분들은 뭐 수요일 날 오후장이라든가 목요일 날 오후장이라든가 네. 아니면 한 템포 좀 쉬었다가 공략해도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제 연초에 IT 소부장 쪽을 중심으로 해서 뭐 반도체 쪽들 또는 자동차 이런 어떠한 뭐 전력 설비, 화장품 뭐 이런 것들 일정하게는 편입을 해놓고 끌고 갔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6개월 뭐 1년 이렇게도 가고 하는데 원전 관련주들이 하반기에 들어와서 이러한 이슈와 모멘텀을 잡고 가기 때문에 이것이 뭐 단기간에 뭐 일주일 만에 이제 시세 끝나고 이러는 건 아니다. 네, 그렇죠. 이러한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좀 접근하면 좋겠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면서 사실은 원전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건설사도 물론 뭐 대우건설 같은 종목도 좋은 흐름들이 최근에 나타나고는 있습니다만은 뭐 현대건설이라든가 또는 대우건설이라든가 그리고 또 삼성물산, 삼성 E&A 이런 쪽들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좀 접근해 보는 것도 큰 무리 없지 않을까. 또 금리 인하라는 어떤 모멘텀까지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시공 쪽에서는 한전기술과 두산 에너빌리티 여전히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면 좋을 것 같고 주요 기자재 쪽에서는 BHI라든가 보성파워텍, 우리기술 그리고 운영정비 쪽에서 한전 KPS, 한전산업, 우진엔텍, 일지파워 이러한 종목들을 좀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내 자산 규모라든가 또는 주가의 어떤 특성에 맞게 개별 종목들 좀 중소형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급등락이 아주 심하단 말이죠. 네. 그러한 부분들은 뭐 비중을 조금 적게 가져가면서 대응을 한다든가 뭐 두산 에너빌리티라든가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는 좀 중장기적으로 밀릴 때마다 저가에서 매수하는 이러한 어떤 전략도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들 말씀을 좀 잠깐 차트를 보면서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요. 사실은 지난 5월 28일 날 22,000원 고점 이후에 단기적으로 조정을 보이면서 이러한 지지와 저항의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난 주말이었었죠. 두산그룹의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돼서 뭐 악재성 제로구나.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러면서 순간적으로 이렇게 급락하는 모습도 연출이 됐었습니다. 19,970원까지 갔다가 종가는 29,000원으로 끝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러한 뭐 수혜와 악재가 있더라도 원전과 관련된 대장주 역할을 해주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 그러한 거에 여러분들이 당황하지 않고 만약에 저점에서 공략할 수 있는 타이밍이 됐었다면 아주 좋은 흐름이 될 수 있는 거죠. 바로 이제 그러한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본질 가치에 좀 집중을 해주는 그런 어떠한 전략이 원전 쪽에서는 더욱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 또 하나 이제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요. 네.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현대건설도 관심 종목으로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워낙 주가의 어떤 움직임이 지지부진했습니다. 근데 어제하고 오늘하고 말이죠. 금요일과 오늘 이렇게 이제 거래가 실려주면서 지난번에 이 거래가 들어오면서 상승을 보였던 이 고점을 시도할 수 있는 돌파할 수 있는 어떤 그 움직임들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뭐 대우건설이 1등으로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이지만은 현대건설도 지금
사실은 이제 PF 문제와 관련돼서도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 여러 가지 어떤 정부에서도 구체적인 안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현대건설 같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우위에 설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면 건설주 쪽에서도 원전과 관련되면서 건설주의 탑으로서 현대건설도 좀 관심을 가져도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 또 하나 이제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바로 지금 현재 시점에서 한전산업이 원전주의 중소형단에서는 대장주 역할을 해주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상한가에 들어갔다가 결국은 17,000원을 넘어갔다가 이틀 동안의 하락을 보였고 오늘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인데요. 특히 지난 금요일장에서 전 대표에 대한 횡령 배임과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면서 순간적으로 이렇게 14,000원도 이탈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나타났다가 종가는 돌려놓으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여러분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미 7월 4일 날 나왔던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혐의 없음, 공소 유지 몇몇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주가가 급등락이 연출이 됐고 마치 뭐 이것이 끝나는 듯한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걸 오늘 보여주는 거죠. 특히 한전산업이 이렇게 탄력적인 모습을 보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다른 여타 뭐 기자재 쪽이 됐든 중소형단들이 바로 요 2023년의 고점이라든가 또는 2022년의 고점도 쉽게 넘어가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인데 이 한전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21년도의 고점권까지 근접해주는 그러니까 이 저항의 매물들을 다 돌파했다는 얘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구간에서 한전산업이 바로 지난 2021년도의 고점을 넘어가는 흐름이 나와주느냐. 내가 이거는 단기간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공략하기 힘들지만 한전산업이 저 2021년도의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와준다면 다른 종목들도 따라 올라갈 수 있는 최소한도 2023년도 또는 2022년도의 고점을 돌파하러 모습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종목별 상황별로 꼼꼼하게 짚어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라겠고요. 네, 이렇게 오늘장 이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이 서동구 소장님의 매직 교복 강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그럼 내일은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시장과의 성공적인 만남을 준비해야 할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소장님, 내일장 체크포인트 어떻게 살펴볼까요? 네, 아무래도 시장이 이제 지수를 조금 쉬어가는 모습 속에서 섹터 종목별로 순환 흐름이 오늘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죠. 네. 그 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뭐 크게 보면은 수출 관련한 종목들 그리고 수주 모멘텀이 있는 쪽들 또 금리나 수혜주 이렇게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세분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 여전히 수출 관련 주죠. IT 반도체 자동차 쪽들 그리고 수주 모멘텀 원전 방산 조선 그리고 금리나 수혜주로서 건설 제약 바이오 로봇 2차 전지 쪽들도 오늘 순간적으로 급락을 했다가 좀 꼬리 달아주면서 돌려놓는 이러한 네.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도 결코 나쁘지 않다 이렇게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순환매 장세 속에서의 공략 방법 함께 알아봤고요. 이렇게 오늘장 시장 정리하고 내일장을 내다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2부는 서동구 소장님의 실전투자 매직기법 강의부터 시간의 특징주, 내일장 공략주 시간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매직기법 강의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투자자,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도 휴일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후보 피습 사건을 접하면서 얼마나
한편으로는 놀란 가슴을 쓸어 내리셨겠습니까? 참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또 시장은 아주 민감하게 반영을 합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큰 일 없이 이렇게 반영을 해 주었고, 그리고 또 우리 시장도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뭐 거의 뭐 60%대에서 70%까지 당선 확률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이 어떤 악재성 재료가 호재성 재료로 둔갑하는 그런 시장의 모습들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 중에 오늘 여러분들하고 원전과 관련된 얘기를 말씀드렸지만 가장 누가 되든 강화시켜 나갈 수밖에 없었던 산업군 중에 하나였던 원전이 또 나름대로 의미 있는 모습을 보였고, 또 결국은 나토 동맹과 관련된 이런 나토 연합에서 미국이 탈퇴를 한다. 그리고 또 군사 지원이 약해진다. 결국은 자주 국방을 해야 된다. 그렇다면은 가격 경쟁력이 있는 우리 K방산이 수혜가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모습들이 시장에서는 발빠르게 자금들이 몰려다니는 그러한 모습들이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내용들을 사실 어저께 일요일 날 저녁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개 방송을 매주 일요일 날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주간 공략주 베스트 3에서 어저께도 공략해드린 한 종목이 오늘 아주 시작하자마자 급등을 보여주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 수요일, 매주 수요일이죠. 매주 수요일 날 오전 8시 30분부터 10시까지는 여러분들의 당일에 어떠한 순환 흐름, 테마성 종목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같이 공략해 볼 만한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공략해 드리는 종목들도 점검을 하면서 그들 종목 중에서 여러분들 뭐 100%, 200% 템버거 종목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한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매주 수요일 아침 8시 30분부터 10시까지 장중 실전 매매 방송, 그리고 매주 일요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주간 증시 전망대 주간 베스트 3 함께 동참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어떤 종목을 할까요? 오늘 시장에서 핫했던 것이 방산, 원전, 또 전력설비죠. 전력설비와 관련된 전력기기 업종 종목, 제가 지난 시간에 어떠한 모습에서 바로 이러한 상승 기조를 잘 보여주면서 파란 시그널에서 빨간 시그널로 전환되는 적극적으로 매수할 만한 그러한 종목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종목이 큰 흔들림 없이 안정적인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바로 여러분들하고 12.7%의 장중 고점 기준으로 좋은 수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원전을 얘기하면서 공략주로 일진전기를 7월 9일이었죠. 바로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은 7월 10일 날 편하게 이러한 자리들에서 아마 매수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7월 9일 날 말씀드리고 26,800원을 저점으로 오늘 장중 고점 32,200원이었습니다. 물론 1차 목표가 32,000원 조금 더 올라가야 되겠죠? 조금 더 올라가야 됩니다만은 이 전력기기 업종들, 또 정부에서도 전력과 관련된 이런 부분을 더 강화시키겠다라는 이러한 발표들까지 나오면서 내수와 수출이 동시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쪽들은 여전히 상승 추세가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내용들을 보시면요, 단계별의 어떤 움직임들이 연출이 됐었습니다. 사실은 이 종목뿐만 아니라 뭐 전력설비 관련한 뭐 전선주들도 그렇고 뭐 변압기라든가 많은 종목들이 이러한 일정한 기간 동안 지지부진한, 어떻게 보면은 급등을 위한 산모의 고통이라고 그럴까요? 예,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일찍 들어가도 힘든 거고, 그렇죠? 예, 또 너무 늦게 들어가도 부담스러운 거고, 이러한 일정한 기간 동안에 근 4, 5개월 동안에 지지와 저항 속에서 박스권을 돌파해 주면서 돌파 시도를 하고 숨고르기 하고 다시 또 랠리하고 그리고 또 숨고르기 해주면서 이 직전의 고점을 또 돌파해내는 이러한 새로운 시세의 움직임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또 고점 돌파한 거죠. 일진전기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재룡전기라든가 HD 현대일렉트릭이라든가 이러한 종목들이
이렇게 새로운 고점을 계속해서 돌파하면서 장중에 잠깐 쉬었다 가는 이런 어떤 패턴들이 지속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빨간 다이아가 지속이 되다가 잠깐 작아지는 듯 했다가 다시 또 커지는 이런 어떤 패턴들, 전혀 파란 다이아들이 형성되지 않고 있는 모습들이 그만큼 추세의 연속성과 상승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다. 이렇게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캔들하고 같이 보시면요. 이러한 거래가 죽어 있는 상태 속에서의 움직임들, 그리고 서서히 거래가 증가가 되고 바로 이 고점 돌파를 위해서 박스의 상단을 돌파하기 위한 대량 거래, 그리고 캔들상으로 음봉도 연출되긴 합니다만은 이 거래는 감소되어 있는 모습들, 그리고 다시 또 거래가 증가되면서 돌파 시도하고 빨간 다이아는 다시 강화되고, 그리고 나서 또 그 한 달 동안 횡보 조정 이후에 돌파 시도하는 빨간 다이아는 다시 커지고 있는, 결국 이 직전의 고점도 돌파해주는 모습에서 거래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고점권에서 뭐 음봉이 나온다든가 대량 거래가 터지는 모습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만큼 물량들이 사장이 돼가고 있는 과정들을 보여주면서 우상향의 패턴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그림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요 매수 타이밍을 말씀을 드렸던 자리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요 날 딱 소위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눌림목. 이날은 양봉이고 상승이었는데 이날 음봉이고 빠지니까 여러분들 겁나서 못 사십니까? 절호의 매수 타이밍이 됐던 거예요. 그러더니 그 다음날 바로 양봉으로 잡아먹는 모습이고, 금요일 날 그 흔들리는 시장에서도 도정의 모습과 오늘 다시 또 고점 돌파해내는 이런 모습들. 자, 여러분들 지난번에 주가의 움직임과 매도의 포인트들을 잡으면서 오늘 모습들을 보시고 내일부터 어떻게 할지 우리가 미리 예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급등한 이후에 눌림 주고 급등. 당연히 어떠한 흐름입니까? 다이아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일부 익절하는 구간이죠. 굳이 뭐 전량 다 매도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흔들리는데 음봉 2개 나오면서 시그널이 나왔으니까 오히려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빨간 다이아 유지가 된다. 파란 시그널에서 다시 또 빨간 시그널로 전환이 됐구나. 여기서 오히려 또 매수하시면 되죠. 그리고 또 급등. 또 일부 이익 실현. 나머지 갖고 있는 것도 홀딩하고. 그리고 다시 또 주가가 여기 자리에서 파란 시그널로 전환이 됐고 이게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소극적 매도 내지는 이게 파란 다이아로 전환되는 이 모습들이 나오니까 적극적으로 이제는 내가 나머지 있는 물량들, 내가 만약에 1000주를 갖고 있었다. 300주 매도, 다시 여기서 300주 다시 재매수. 여기서 300주나 500주 매도, 300주, 500주 매도, 여기서 전량 매도. 이렇게 분할 매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일정한 횡보하는 구간들이 되니까 이 종목을 여러분들 이제 난 안 해 하고 포기하실 겁니까? 왜? 단순한 테마주가 아니잖아요. 전력설비 관련한 종목들이 계속해서 우상향하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재공략하거나 다른 종목을 매매하면 되겠죠. 제가 말씀드린 재룡전기 같은 종목으로 다시 가서 이미 신고가를 낸 종목들이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자리 없더라도 여기서 일부 소극적 매수 한번 하는 거고, 그리고 다음 자리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드린 이후에 빨간 다이아, 빨간 시그널 전환됐다. 여기서 적극적으로 매수해서 여러분들 되는 거죠. 그러면 내일 시장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일 왜 만약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갭이 벌어진다. 110 이상 벌어지고 120 근처 간다. 그럼 여기서 또 당연히 일정하게 일부 이익 실현하시면 되는 거겠죠. 그렇지 않으면 홀딩하고 넘어가면 큰 무리가 없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했던 이러한 어떤 움직임들을, 요 패턴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구간에서 계속 홀딩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판단을 스스로도 하실 수가 있다. 이 16가지 패턴만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바로 초록밴드에 입장하시면 무료로 일주일 동안 체험도 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 시장에서 공략해 볼 만한 종목이 뭐가 있을까요? 사실은 오늘 조금 숨고르기 해주기를 바랬는데 장중에 오전에 그런 모습이 나왔다가 오후에 너무 또 올라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대로 바로 이 다이아에서의 저항을 강하게 돌파해 준 모습들,
시그널상에서는 아직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지를 받고 있는 이러한 자리들 돌파가 됐다. 거래가 실려줬다. 외국인들은 적극적으로 들어온다. 공략해야죠. 오히려 이틀 동안에 걸쳐서 오른 흐름들이 연출이 됐기 때문에 바로 원전 토탈의 글로벌 1위로서 여러분들이 공략해볼 만한 대표적인 종목이다. 이렇게 감히 단기적으로 올라온 상황 속에서도 내일 시장에서 또는 모레 시장에서 눌림목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공략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요일 날 여러분들과 함께 오전 8시 30분부터 10시까지 장중 실전 매매 방송 함께 하도록 하겠고요. 매주 일요일 날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서동구의 주간 증시 전망대 속에서 주간 베스트 3. 어저께 베스트 3 한 종목이 오늘 급등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또 공략할 종목이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여러분들과 함께 뵙겠습니다. 네,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단순 참고 자료일 뿐 종목의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먼저 안내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간이 4시 41분경을 가리키고 있는데 어떤 시간에 특징주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을지 등락률 순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3위 종목부터 함께 열어보시죠. 네, 3위 종목은 위메이드 맥스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위메이드 맥스의 경우에는 오는 16일 바로 내일이죠. 위믹스 데이가 개최됩니다. 여기서 이 블록체인 플랫폼 위믹스에 대한 새로운 전략을 살펴볼 수 있을 기회가 작용된다고 하는데요. 오늘 위메이드 그룹주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는데 그 내에서도 이 위메이드 맥스의 탄력이 가장 좋았습니다. 오늘 6%대의 강세로 거래를 마쳤고요.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추가적으로 1%가량의 시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2위 종목도 바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2위 종목은 엘컴텍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금값이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피격 사건 그리고 금리 인하 기대감이 시장에 유입이 됐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시장에서 발동을 하면서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올 5월에 이렇게 했었는데 다시 한번 2,410선을 돌파하면서 근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글로벌 불확실성에 따라서 엘컴텍 역시나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3시 구간 급격하게 탄력을 보이면서 3.6% 강세로 거래를 마쳤고요. 현재 추가적인 상승세도 3.5%가량 나오고 있습니다. 네, 1위 종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1위 종목은 유진 로봇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유진 로봇은 장 막판에 어떤 보도가 하나 나왔는데요. 장 막판에 45억 원 규모의 차량 부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연초 이후에 이 로봇주가 밸류업이나 반도체주의 훈풍에 따라서 다소 소외된 모습을 보였었는데 최근에는 시장에서 다시 한번 조명을 받는 분위기입니다. 이 대기업들의 로봇 신사업에 대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고 금리 인하 기대감까지 나와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세 가지 시간의 특징주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서동구 소장님과 함께 내일장 공략주 시간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잠시 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바로 내일의 공략주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전에 우진엔텍이 엄청난 수익률을 기록했던 기억이 나는데 오늘 다시 한번 원전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종목을 여러분들하고 제가 퇴근길 매직타임 시간에도 네. 원전의 네 종목만 여러분들 갖고 가시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라고 했던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네. 뭐 두산에너빌리티 그리고 또 우진엔텍 그리고 한전기술, 한전산업. 그런데 오늘 한전기술을 네. 이제 물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도 우리가 아카데미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세계 최고의 원자력 발전소 종합 설계와 개통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없어요. 없어요? 예, 실질적으로. 웨스팅하우스 같은 경우는 설계만 하는 거고 자기들이 수주해서 설계 따고 한전이라든 뭐 현대건설이든 네. 어디다가 주는 거죠. 그렇죠. 바로 이제 그러한 관점에서 토탈 서비스의 1위 업체다 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미래 성장 동력인 여기에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SMR 그리고 원전 해체 쪽에도 이러한 기술력을 확보하면서 신사업 성장으로서의 그러한 볼륨을 계속 키워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한국 수력 원자력이 국가를 대표해서 뭐 수주에 참여하고 다 합니다만은 거기에 항상 패키지로 가고 있는 게 바로 한전 기술이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죠. 그래서 바로 뭐 체코뿐만이 아니라 뭐 폴란드 아까 말씀드렸던 원전의 전방위적인 어떤 확산 이러한 건설 관련한 이제 일감이 풍부하게 많아진다. 네.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한전 기술은 좀 단기에 국한하시는 분들은 뭐 우진엔텍을 중심으로 뭐 한전산업이라든가 뭐 다른 뭐 일진파워라든가 여러 종목들이 있습니다만 한전 기술은 IT 쪽에서의 삼성전자와 같은 네. 그러한 개념으로 접근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대응하면 좋지 않을까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주가의 위치를 한번 좀 보시도록 하겠는데요. 상당히 이 주가가 지금의 모습들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아까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이 저항대를 돌파해 주었다라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이격이 좀 벌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아쉽게도 오늘 이렇게 급등하는 바람에 111까지 갔으니까 내일 기준으로 110 이하 자리라든가 105 정도 그런 자리를 기다렸다가 여러분들 시초가 이하 자리에서 반드시 공략해 들어가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지난번에 연출됐던 이 저점의 자리들 68,000원 정도가 됩니다. 이 자리는 이제 절대적으로 지지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니까 이탈가 68,000원 그리고 1차 목표가는 지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 상단을 돌파 시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돌파가 된다라면 92,000원까지는 쉽게 갈 수 있는 흐름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1차 목표가 92,0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내일장 공략주 한전 기술의 목표가가 92,000원, 손절 라인은 68,000원이었습니다. 오늘은 소장님과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마감 후 투자 코칭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